초등학교 뒤까지 이렇게 병풍을 펼친 것 같습니다. 비단금자, 병풍병자, 가을날이면 비단 병풍을 치던 요즘에 활엽수를 많이 심어서 별거 아닙니다. 옛날에 칡엽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낙엽수 같은 거 전에 활엽수가 많을 때는 굉장했대 마을이. 그래서 춘천시에서 어디서나 바라보이는 그 안마산 뒤를 이렇게 바라보이는 산이 금병산인데요. 그 저기를 제가 그땐 등산로도 없었죠. 한 20년 전에 올라가고 산을 좋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마을 분들을 만나고 뭐 하다 보니까 작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실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김유정 여사님 뭔지 있었던 얘기를 썼네요. 그 우리 뭐 당숙 때는 뭐 집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얘기네요. 이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따라가보고 그러니까 그 현장이 여기였어요. 여기가 그 노름하던 터였어요. 작품에 나온 노름터가 바로 이거였어요. 굴 속에 마을살이 못해가니까 불 피고 이렇게 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자를 이게 그거예요. 소설이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산도 금방 소중하다. 그래서 제가 등산로를 그때 등산로 없을 때죠. 제가 김유정의 작품 제목을 가지고 등산로를 붙였어요. 봄봄길, 봄봄, 동백꽃길, 만무방길, 금따는 콩밭길, 산골나그네 길.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은 그 주인공들이 춘천에 스몰든 그 루트가 되죠. 루트가 되면서 현장에 전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까운 분들도 참 마을 분들은 몰랐죠. 그래서 제가 그걸 참 확인해보고 이러니까 마을 야학할 때 제자분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산로도 만들고 또 김유정이 야학을 하던 그 약터 지금 금병의숙터가 거기 지금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마을 전체를 우리는 김유정 작품, 김유정의 고향이면서 이 실내 마을은 김유정 작품의 고향이 됩니다. 산실이죠. 무대가 되는 거죠. 배경이 되는 것. 지명이 그대로 나오고 있던 얘기를 그대로 쓴 거니까요.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김유정 문학촌이 왜 소중한가를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좀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김유정 이제 생애 얘기, 지금 유정의 사랑 그러니까 김유정 사랑 얘기가 더 좋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꼭 이 지역에 계시면서 김유정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정의 동백꽃 있지 않습니까? 동백꽃. 김유정의 대표적인 소설이 동백꽃이거든요.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점순이라고 그 집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저 상록농장 저 피탈에 사는데 이 집의 소작인입니다. 그 당시 김유정 소설에서 이 집의 소작인이면 땅을 담고 부치는 이 집은 아주 위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도 아주 당차고 17살인데 좀 당차고 야무지고 아주 키는 작지만 이 점순이가 옆집에 땅도 없는 집에 하나 아들이 와 있는데 총각 녀석이 와 있는데 어수룩하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근데 그 녀석이 좀 잘생기고 그랬던가 봐요. 좀 꼬셔보고 하려고 이게 멍충이야. 그 사랑을 계속 주려고 하는데도 받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닭을 갖다가 붙잡아라가 닭쌈을 자기도 고추장을 매겨 닭쌈을 시켜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러니까 왜 우리 닭 그래 해가지고 또 닭을 같이 때려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산 비탈에 있어서 닭을 때려주니까 쫓아 올라와서 얘기를 하니까 둘이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하는지 하여튼 이제 점순이가 이제 끌어안고 총각하고 쓰러진 데가 어디냐면 동백꽃 숲입니다. 동백꽃. 근데 동백꽃 숲인데 그 향이 향긋하고 알싸한 향에 취했다 그래서 향긋하고 향긋하고 알싸하다. 알싸하다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알싸하다는 거는 구수한 냄새인가요? 어떻습니까? 맵다, 짜다, 맵고 짜고 구수한 것도 아니고 알싸한 거죠. 알싸한 냄새. 어떤 냄새냐면 생강 냄새입니다. 생강 냄새. 생강 냄새인데요. 이 김유정의 동백꽃은 저 남쪽에 있는 동백꽃이 아니고 이 강원도나 중부지방 산에 어디나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생강 냄새가 난다 해서 옛날부터 학명이 생강나무입니다. 근데 강원도 사람들, 청년 사람들 생강나무라는 이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골 사람이 나무 이름 옛날부터 불려주던 건 그냥 동백나무니까 동백. 그렇죠. 누가 노란꽃 그랬어요? 노란꽃 피는
노랗다 꽃 피는 나무요. 예, 예. 아, 노란 꽃. 소설도 읽어보셨나요, 동백꽃? 네. 아, 읽어보셨으면 회장님 제가 읽어보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 질문을 받고 대답하셨거든요. 읽어봤다 하셨거든요. 다른 분들은 무슨 눈을 못 맞추시는데 저건 눈 맞추시는 거 보니까 읽어보신 거가 당당해서 읽어보시네, 동백꽃. 거기에 노란 동백꽃이라고 김유정이 써 노란 동백꽃 2번 나옵니다. 끝 소설 끝에 향기타고 알싸하다는 거죠. 저 남쪽의 동백꽃은 상록 교목으로 1년 내내 푸르죠. 이파리가 파랗고 떨어지지 않고 두껍습니다. 빨간 꽃술이 노란 장미 같은 빨간 그 동백꽃 남쪽 해안에 많이 피났습니까? 그 동백꽃이 진짜 그 동백꽃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김유정이 그 당시에 7, 80년 전에 저 남쪽의 동백꽃을 가봤을 리가 없죠. 거기 그냥 뭐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이 동백꽃 그 동백꽃이 빨갛다는 얘기만 수없이 들었죠. 그러니까 여가서 사람들이 시골에 오니까 동백꽃 그러니까 동백꽃이 노란데 그래가지고 노란 동백꽃 이렇게 썼을 거예요. 향이 나는 걸 썼는데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장의 노래죠. 제2절에 보면은 동백꽃 그 버림받은 아가씨가 춘천에 초양강 처녀 해놓은 거 보면요,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저거 잘못이거든. 무슨 뭐 짠다크 같이 뭐 독립운동하는데 옷걸음을 날면서 큰 동상이 서는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운동들 버리세요. 그거 아니라고. 저런 소양강 처녀는 노래 가사를 보면요, 아주 애처로운 여자예요. 어떤 도시 어떤 사람한테 버림받고 언제 오나고 기다리는 애처로워하는 여기 다 떨어진 거 있고 뭐 이래가지고 애처롭게 어느 밤이 이렇게 서서 타소에서 눈물 흘리는 장모님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 소양강 처녀를 쓰다듬으면 어떤 그 애처로운 기분을 이런 연민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 소양강 18m가 넘는 거창에서 여기 온 사람들이 전부 그러더라고요. 어떤 외국의 선수분이 여기 무슨 독립은 무슨 혁명가입니까? 뭐 여성 유관순입니까? 이렇게 묻다가 유관순 아니거든요. 저건 절대 이 춘천 문화가 저렇게 되면 안 돼. 저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높은 것만 크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아 저게 좀 작게 옆에 있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벨기에라든가 이러면 오줌 싸개 소년 뭐 요만하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보러 그냥 그 찾아가서 뭐 요만하게 서도 오줌 싸는 거 요만한 거 보라 그런 사람들이 뭐 엄청 막 하지 않습니까? 소양강 처녀도 어느 비탈에 조그맣게 물가에 해놓으면 그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노래비도 요만하게 해놔야지. 조그맣게 해놓고 이건 노래비가 무슨 뭐 정승몰처럼 해놓고 이게 다 돈 들여서 해놓은 건데 잘못이 해놓은 사람들이 들으면 전들 얘기하니까 뭐 칼럼도 제가 쓰니까 욕을 많이 먹죠. 근데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분들은 아 좋다 그러지만 뭐 얘기가 빗나가있으면 소양강 처녀 2절에 동백꽃 피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했죠. 이렇게 있죠. 뭐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돕니다. 무슨 노래방에서 이 가사 보면서 이 노래 부르시던 그런 지금 소양강 처녀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소양강 처녀 2절에 동백꽃 피는 계절이면 소양강에 저 남쪽 동백꽃이 필 리가 있습니까? 안 피잖아요. 여기 서울에도 동백꽃 안 펴요. 대전 쪽에도 안 핍니다. 이런 동백꽃이 소양강에 피는 거죠. 그게 김유정의 노란 동백꽃 그겁니다. 그리고 정선 아리랑에 보면 아주까리 동바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주까리 동박이 그게 동백나무 그겁니다. 정선에 무슨 저 남쪽에 동백꽃이 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선 아리랑의 동박, 김유정 소설의 동백꽃, 서양강 처녀의 동백꽃 이게 같은 노란 동백꽃.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수유가 3월 말부터 4월 초에 들에 노랗게 필 때 산을 쳐다보면 산에 잎이라는 건 하나 나오죠. 산에 제일 먼저 노랗게 잎도 나오기 전에 산수유가 산에 폈냐고 산 쳐다보면 그게 산수유가 아니고 그 꽃 필 때 산에 가면요 대단합니다. 향기 타고 알싸한 냄새가 납니다. 겨울에 나무가지를 꺾으면요 향기 타고 알싸합니다. 요즘 벌써 다 꽃이 피어서 꽃 냄새 못 맡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김유정의 동백꽃을 인생에 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녀보세요. 괜찮습니다. 냄새 맡을 수 있고요. 그 산수유하고 꽃이 비교되면서 비슷한데 다르구나. 그러면서 나무가지 꺾으시면 안 되겠지만 겨울에 꺾어보신다든가 그다음에 꽃이 필 때는 저 뒷뜰에 폈잖아요. 우리 안에는 수백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앉았으면 향이 뭐 바람 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산수유 냄새 안 나거든요. 향이 없어요. 저 남쪽에 동백꽃 냄새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냄새 나는 거거든요. 향이 그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노란 동백꽃이라고 한 게 이제 산수유 필 때 이렇게 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고, 중학교 아이들 혹시 이제 자녀분들 중학교 다니는 자녀분들 우리 국어책 가져봐라. 그 동백꽃이 실려있어. 너 동백꽃 무슨 꽃인지 아냐? 그러면 몰라. 뭐 선생님이 그러는데 뭐 노란 동백꽃이라는데 잘 몰라. 그러면 엄마들이 자세히 설명해주면 엄마도 참 아실 수 있습니다. 동백꽃 이고장에 사시니까 김유정의 동백꽃이 어떤 것만은 알아보시고 또 나가시다가 나무 이파리를 비벼서 냄새 맡아보세요. 향이 납니다. 약간 좀 덜하지만 꽃향보다는 덜하지만 나무 잎을 비벼서 냄새 맡아도 그 알싸하고 향긋한 생강 냄새가 납니다. 생강나무입니다. 김유정 소설의 동백꽃은 생강나무라는 이 정보 하나를 오늘 아셨고요. 또 하나 김유정 소설은 어떤 인물들을 주로 그렸냐면, 소설은 왜 인물이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옆에 춘향전이 있으면 춘향이 있고 이몽룡이 있고 그 옆에 방자가 있고 향단이가 있고 변사또가 있고 월매가 있고 그런 인물들이 조화가 있는 것처럼 김유정 소설도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들이 전부 등장인데 어떤 인물들이 나올까요? 한번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김유정 소설에 인물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네? 가난한. 가난한 사람. 또 하나 그 당시 다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천대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 내 가난하면 천대받았거든요. 다만 또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네, 마치신 걸로 하겠습니다. 내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좀 미혹하죠. 가난해서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김유정 소설은 가난하지만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바보스러운 인물들,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냥 가난할 정도가 아니라요. 똥구멍 째지게 가난한, 먹을 게 없으면 그 똥구멍 째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인데, 김유정 소설의 가치는 그겁니다. 일제 강점하에 이 마을 사람들 혹은 서울 변두리 사람들이 밑바닥 인생이 얼만큼 가난했는가? 왜 아내를 술장사 시켜야 됐는가? 왜 아내를 저 한들의 이주사한테 소나기가 오는 날 몸을 팔게 해보내고 노름비 이혼을 얻으려고 아내 몸 팔게 하고 그 몸을 팔고 다음날 또 돈 받으러 가는 날 머리를 빗겨주면서 실수 없이 잘하고 와. 그리고 우리가 서울 가게 되면은 나는 등짐 져서 벌어먹고 당신은 부잣집 안방만인 부잣집에 가서 이제 행랑호흡하면서 바깥 어른 안짬 자주기로 우리 돈 벌고 살 거니까 우리 서울에 가면 어떤 말을 써야 되지? 아주 교육을 합니다. 서울 가면 그래가지고 이런 남편입니다. 이런 남편. 가을이라는 소설 보면 아내를 소장사 황거풍이한테 계약서 나 아무개는 황거풍에게 내 아내를 이렇게 양도한다 그래서 돈 받고 팔아먹는 장거 술 장사 시키고. 산골나그네라는 소설에 보면요, 산골나그네. 나그네가 여자입니다. 19살, 김유정 소설에는 17살, 점순이 둘은 전부 17살이고 나머지 여자들은 전부 19으로 나옵니다. 19인데 전부 유부녀입니다. 그 당시 유부녀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 운이 좋은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을 그래도 빨리 얻어가지고 이 마을에 이제 돌아옵니다. 이미 서울 가게에서 머무는 동안의 얘기들이거든요. 가다 보면은 여기 농토도 없고 이렇게 남편들 와서 노름이 나와서 하고 며칠 어떻게 하면 뭐 좀 얻어 먹을까 이렇게 오는데 하루는 홍천에서 인제 쪽에서 병든 남편을 저 한들 물레방간 터가 있어요. 거기다 숨겨놓고 와가지고 19살짜리가 맨발로 물러 넘어왔죠. 여기 장가, 이 마을은 그 당시 소설 김유정 소설로 전부 장가를 못 갔어요. 총각들만 있는 총각과 맹꽁이 보면 잘 나타나죠. 전부 장가를 못 갔는데 와가지고 그 정보를 얻는 게 장가를 가장 못 가서 안다라는 의미 어떤가 알아보니까 덕돌레라고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벌써 30이 넘었는데 장가도 못 보내고 지금 애를 타는데 혼수는 다 준비해 놨는데 이 방 하나를 쓰고 있는데 쪽마루에 술도 팔고 이런 집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루 쉬게 가게 하세요. 쉬어가자 그랬더니 보니까 덕들 엄마가 보니까 이게 웬 떡이야. 비록 양말은 벗었고 그렇지만 얌전하고 그러니까 들어오시오 이래가지고 아들은 다른 집에 재웠더니 그 다음날 또 뭐 술집 작부 들었다고 사람들이 총각이 오니까 또 쫓아버리고 이래가지고 꼬셔가지고 며느리 삼지 않습니까? 며느리 삼아가지고 덕돌이가 싱글벙글하고 뭐 이랬더니 며칠 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와이프가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입었던 치마저고리 다 벗어 비녀도 빼서 그대로 놓고 이 새신랑의 바지 조개만 훔쳐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가을날인데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병든 남편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바지 조거리 빼서 입혀가지고 훔쳐 입혀서 이거 너무 커 그러니까 크고 뭐고 빨리 입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입혀가지고 서울 가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산골 나그네죠. 산골 나그네. 그 19살 우리나라 위장결혼 1호가 산골 나그네에 나옵니다. 산골 나그네. 다른 게 위장결혼이니까 산골 나그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서울 가서 이제 변두리 살게 되는 거죠. 전부 실제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소설을 썼는데 하여튼 그 김유정 소설에 이 나오는 인물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아내들은 생활전선에 들어가서 벌고 남편들은 그것도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형편없는 인간이죠. 김유정 소설에 만무방과 따라지라는 대표적 김유정 소설 절 보고 누가 물어보면 만무방과 따라지를 얘기합니다. 두 제목 만무방 따라지 이거 우리 고유 우리 본디의 말입니다. 한자가 아니고 만무방은 지금도 시골에 가면 저런 만무방 같은 놈 저런 개만도 못하는 똑같은 거죠. 국어사전에 한번 뒤져보세요. 집에 가서 만무방 치맨도 염치도 없이 막대 먹은 사람들을 만무방이라. 그 김유정 소설은 만무방 그냥 가난할 뿐이 아니라 그냥 만무방들이야. 뭐 아내를 파는 성도덕이라든가 부부도덕 뭐 이런 거는 없고 먹는 게 중요한 사람들. 그거 해결된 다음에 무슨 부부고 뭐고 있지 이래가지고 싸우는 게 그 전부 그런 겁니까? 그게 만무방. 그 만무방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한 지붕 밑에 몇 가족이 사는 얘기가 이제 따라지 아닙니까? 따라지는 역시 밑바닥 인생이 우리 고유 아닙니까? 국어선생님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고스톱 배웠습니다. 이랬다 보면 두 장 딱 끌어올리면 38 따라지라 그러잖아요. 한 끗밖에 안 되는 거 그냥 이거 가지고 서봐야 안 되잖아요. 한 끗밖에 안 되면 집어 던지잖아요. 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불알 하나밖에 찰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게 없는 인간을 따라지라 그래. 38 따라지. 북쪽에서는 봐도 38 따라지라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38 따라지. 따라지와 만무방 이게 김유정 소설의 대표적입니다. 자기가 이미 소설에 그리는 인물들을 캐릭터를 소설 제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여기 사람들의 사투리, 욕지거리 이런 걸 그대로 해가지고 해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김유정 소설은 높은 가치를 가져가지고 문학사에서도 유명하다고 하지만 20, 30년대 유명한 소설가 많습니다. 이광수, 김동인, 염상서 많이 있지만은 그 작가들은 너무 유명한 작가에서 서재에 들어있어요. 이광수 작품은 이런 거. 근데 지금 읽히지 않습니다. 김유정 소설 너무 유명한 문학사에서 인정받지만 책장에도 유명하다고 꽂혀 있고 지금 읽히는 작가는 김유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울산에서 어떤 80 먹은 노부부가 그 아저씨가 김유정 소설이 좋아서 뭐 얘기책 읽을 때 5번을 읽었다라든가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데리고 가서 다 돌아보고 그래서 아주 짠짠히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김유정 소설을 돌아서 요즘도 한 번 또 읽고 왔어요. 이러면서는 울산에서 오신 분이 그런 분이 참 많거든. 중고등학교들이 다 읽는 건 뭐 교과서에 있으니까 읽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읽히는 소설은 그 당시에 문학사적 평가를 받는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은 오늘까지 읽히진 않거든요. 가치는 그냥 그대로 있대. 그러나 가치와 함께 오늘도 우리 곁에 읽히는 작가는 김유정 하나입니다. 우리 춘천이 그런 작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이호석 작가, 강원도의 출신 작가 이호석, 철원의 이태준 작가 다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학사에서는 우리 김유정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 작가들보다. 근데 이고장 사람들은 김유정 몰라요.
뭐 그런 사람이 있대. 뭐 근데 작품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걸 알게 되죠. 대학생들 여기도 오면 제가 많은 사람들 얘기하면 아 촌장님이니까 아무래도 그 촌장 뭐 선생님 뭐 김유정이 미친 분이라고 다 그러던데 나 만난 사람들은 전부 얘기가 어디 가서 저 사람 저 사람 김유정한테 미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무처장이 특히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김유정이 춘천에 김유정이 미친 사람이 누구누구 뭐 있다 그랬는데 그럼 미친다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이 미친다는 건 그 대상에 몰입한다는 건데 몰입하게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못한 어떤 거를 해내고 있는 사람, 기죽이는 거죠. 그래서 미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 저도 아까 소개처럼 소설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김유정은 딱 31편이 한 권 책이 분량이지만 저는 소설 20권 넘게 썼거든요. 김유정보다 몇 배 더 살았어요. 그리고 살면서도 김유정이 지금 생각해보면 70, 80년 전에 내가 그 나이에 돌아가서 쓸 수 있을까? 그런 감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남는 작품을 쓸까? 어림도 없다는 거 알거든요. 난 그걸 순수 인정해. 그렇게 기죽어야지만 나도 또 김유정을 통해서 힘을 받아서 글 쓰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거에 미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미칠만 가치가 있는 작가를 제가 기르고 있는 것이죠. 가치가 없다면 제가 이렇게 뭐 이 나이에 모여가서 거의 시간 다 뺏기고 저 뭐 굉장히 뭐 제 글 쓰는 것보다도 오는 사람들 만나고 맨날 행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미칠 때 저 나이 먹은 사람 미칠 때 뭐가 있을 거야 하고 이제부터 돌아가셔서 한번 김유정에도 미쳐보시면 또 김유정 미치다 보면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거 더 미칠 수 있는 그런 아마 마음의 여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김유정은 그런 작가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요건 김유정이 태어난 생가인데 자문을 받아서 그대로 고증을 받아서 한 건데요. 이 집이 이런 집이 처음 우리 보셨어요? 이런 집 형태 옛날 집이라도 이렇게 미음자 못 보셨죠? 사랑채가 저쪽인데 이 집이 이렇게 지어 있을 때 길은 어디냐면은 요 정자 있지 않습니까? 밑에 정자 앞에 연못 물이 고여 있는 거 있죠? 거기 길이 있었거든요. 마을 길이. 거기가 마을 길이고 대문은 요거하고 지금 사무실장 들어올 파리 여기서 한 3m 거기 있는 대문. 요 대문이 두 개가 이 집 대문이에요. 그럼 왜 대문은 부잣집들은 대문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이 큰 마당이 있고 행랑채가 있고 마구간이 있는데 이 집은 이 사랑채를 딱 걸어다 붙였어요. 왜 이런 집을 지었을까? 그 다음에 이 규모로 봐서는 기와집을 져야 돼. 이 집은 삼천석 부자였거든요. 기와로 얹지 않고 초가로 얹었어요. 또 그리고 굴뚝이 사랑채 굴뚝은 저 바깥에 있어 지붕보다 멀리 올라가야지 연기가 쭉 집어넣는데 굴뚝을 안으로 들였고요. 안채 굴뚝은 뒤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복원을 하고 나서 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안다고 할 수 없고 옛날 제가 집진 사람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풍수하시는 분들은 어떠로는 몇 명 그 제자를 들어와서 이 집이 이렇게 보더니 뭐 기가 세다 그러면서는 이 집 기가 이렇게 막아진 이유는 여기서 기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막아줬다고 아주 이렇게 기하는 분, 풍수하는 분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 북쪽에 가면 이런 집이 덜어 있어요. 추워서 이 방풍, 이 바람 같은 거 막기 위해서 이런 집을 부잣집이 지었다 이런 것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굴뚝 낮은 것도 뭐 화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참 오는 사람들한테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얻어낸 건 전 모르니까 얻어낸 그래서 비슷하게 맞는 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는 이 집이 1903년부터 6년 사이에 지어졌다 그래 구한 말이죠. 한일합방 되기 전에 그 당시에 명성황후 같은 거 보셨겠습니다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 서울 사람도 가난했죠. 여기 사람 가난한 말도 못. 그때 도덕이 많았겠죠. 마을 사람은 전부 가난했겠죠. 이 집 부자입니다. 동그랗게 이 집이 있고 기와집이 되면은 그러니까 기와를 일부러 안 얹고 도덕한테도 좀 막기 위해서 사랑채를 끌어다가 이 안에 김유정 떡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요 대문 두 개 걸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소작인 아줌마들밖에 못 들어와요. 마을 사람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죠. 와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웃음소리를 내는 그 모습을 안 보이려고
사랑채를 끓여라 딱 붙이고 대문 두 개고 도둑도 못 들어오게 하고 초가를 해놓고 이 굴뚝도 이렇게 연기를 우리가 떼봅니다만 연기가 절대 위로 안 올라갑니다. 뒤에 거도 밑으로 깔리죠. 그러면 아마 이제 그 벌레들 좋지 않은 거 해충 죽이는 그런 역할도 했을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러기 위해서 꼭 굴뚝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기 올라가는 거를 겁낸 거죠. 마을 사람들. 근데 굴뚝 올라가면 엄마 저 집 밥 해 먹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살 때 보면은 굴뚝 올라가는 집은 연기가 올라가는 집은 밥 해 먹는 거죠. 겨울에 불 때는 거 말고 여름날에도 굴뚝 올라 저 집이 끼니 끓이는 거죠. 옛날 시골에서는 한 끼 끓이지 않습니까? 한 번 끓일 거리가 없기 때문에 뗄 거리만 좀 끓일 거리 없어 한 번 끓이면 그 찬밥 이 감자 찐 거 범벅한 거 이렇게 해서 한 번 해놓고는 그거 계속 몇 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잣집은 찬밥 먹습니까? 아침 먹죠. 제 놀이 또 해줘. 그래서 계속 밥해. 그러니까 연기가 줄기차게 들어 올라가면 저 아래 사람들은 밥해 먹는 그게 저 집 부잣집 밥해 먹는 게 금방 드러나니까 애들이 밥해 먹어. 저 집 엄마 밥해 먹어. 저 집 밥 냄새가 나.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 부잣집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몇 년 전에 그 중학생 들어와서 내가 한집 쭉 돌려 갔다 했더니 바로 고깃집 앉은 중학생 아내가 날 보고 할아버지 근데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날 보고 아저씨 몇 년 전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할아버지지만 몇 년